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늦은 마지막 세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네이버에서 기업 브랜딩 담당하고 있는 강세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발표하다 정말 알짜배기 얘기는 공간 디자인 하고 계시는 남진아 리더가 이어받아서 해주실 거거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가 공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오프라인 팝업 이런 거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건축을 한 정말 실제적인 이제 공간, 빌딩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간이 뭐가 있나 일단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의 이제 첫 번째 사업 그린 팩토리라고 부르는 공간이고요. 2010년 3월에 지어서 입주하게 된 공간이고 네이버의 첫 번째 사옥입니다. 혹시 그린 팩토리 와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래도 조금 있으시네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네이버의 이제 두 번째 사옥 1784라고 부르는 22년도에 오픈한 공간이고요. 저와 이제 진아님은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네이버의 연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커넥트원이 춘천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같은 해에 지금 위에 있는 부지에 연결이 돼서 춘천에 첫 번째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죠. 두 번째 데이터 센터 각세종 이렇게 오픈을 했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제 공간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와닿을 공간들은 일하는 공간일 텐데요. 네이버가 이제 공간을 대하는 저희들의 이제 관점은 단순히 이제 사옥이라고 치면 사람을 모아두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회사의 문화와 방향성을 좀 잘 담는 그릇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이제 멍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서비스를 이제 IT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사용자의 이제 UX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구현해내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뷰를 하거나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던가 어떤 일하는 방식들을 좀 발견을 한다던가 하는 걸 반영을 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오프라인도 접근을 좀 합니다. 사실 오프라인은 한 번 지으면은 변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펌한 것이지만 굉장히 IT 회사스럽게 좀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에 좀 그러한 IT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공간을 접근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의 이제 문제 해결의 주체는 직원들이 되겠죠. 서비스는 사용자, 저희들한테는 직원, 사옥이라고 할 경우에 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일하는 방식을 공간으로 좀 구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 사실 공간 그 자체를 설명드리기보다는 공간에 담으려고 했던 그 무형의 보이지 않는 문화, 철학 혹은 DNA 혹은 우리의 고민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설명 쭈루룩 드렸던 한 5개의 공간들이 있는데요. 오늘 다 사실 설명드리려면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도 가장 최근에 많이 좀 회자되고 실제 직원들이 가장 많이 호흡하고 있는 1784 공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명감을 일단 가진 공간으로서의 2개의 공간, 예상하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각인데요. 그 공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일반 기업에게 이제 데이터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업 확장을 하는 영역이고, 뭐 요즘은 이제 AI 시대의 데이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제 이것도 있고요, 부인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네이버는 내부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데이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생각을 하고 있어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게 담겨 있고요. 그게 뭐 오늘 발표를 위해서 쫙 멋지게 장표를 그린 게 아니고, 실제 이 장표도 2013년도에 이제 창업자나 경영진한테 데이터 센터를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를 논의할 때 만들었던 정말 옛날 기획 문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들이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게 네이버한테는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오늘 블로그에 올린 뭐 일기라던가 카페에서 나눈 이야기, 이런 모든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남기는 데이터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그에 맞는 옷, 방을 이제 접시를 만들려고 블로그, 카페, 지식인, 쇼핑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확장을 해왔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가 된 거죠.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회사가 막 급성장을 하면서 와,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도 하게 되고 데이터 센터라는 걸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IDC 사업
이제 이거 라이징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접근보다는 몇백 년이 지나도 이 사용자들의 이 데이터를 외국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좀 원천 기술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좀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 필요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10년 전쯤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이 공간을 이라고 했을 때 장경각이라는 거에서 가져왔어요. 장경각 어딘지 아시죠?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이제 해인사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데이터, 팔만대장경이라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죠. 혹시 여기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쵸? 네. 왠지 그 뭔가 소풍 학교 이렇게, 예, 그럴 때 가보셨죠. 저도 사실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이제 멤버들이랑 추운데 엄청 살을 에이는 추위 때 이제 가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생각과 정신을 좀 이어받으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 팔만대장경이라는 저희에게 되게 중요한 외적의 침입에서의 그 불경을 적어놨던 그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들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뭐 지금 곰팡이가 쓸거나 하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데이터를 그렇게 보존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시작할 때부터 이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경각이 가진 것 중에 저희가 선조들의 어떤 지혜를 좀 가져와 보자라고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장경각은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나름의 그 당시에 이제 과학적인 설계로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춘천 데이터 센터 처음 지을 때에도 과학적인 설계로 이걸 적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또 제일 중요했던 게 데이터 센터는 아시다시피 열을 뽑는 이제 전기 먹는 하마예요. 서버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걔를 이제 뭐 냉난방, 정확히는 냉방이죠. 냉방을 때려 넣어서 이제 서버의 열을 낮춰야 되는 열과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공간인데요. 그 공간을 오래 계속 냉방을 막 때려 부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선조의 지혜를 좀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힌트를 얻었던 게, 장경각이 보시면 이제 여러 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남쪽 방향과 북쪽 방향의 창문의 크기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쪽은 아무래도 이제 따뜻하니까 따뜻한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창문을 작게 하고, 북쪽은 이제 창문을 밑에를 작게 해서 자연스럽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공기 흐름이 되도록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그냥 자동 냉난방 시스템을 만든 거고, 저 이제 장경각의 그 바닥에도 제가 1, 2, 3 색깔로 표시해놨는데 숯이랑 횟가루, 소금을 깔았다고 해요. 그때 이제 집안을 다질 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다 있다 보니 습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습기가 없도록 미리 이렇게 집안을 다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모든 아이디어들이 데이터 센터 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그대로 저희는 적용이 됐고요.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저희가 몰입했던 거는 결국은 이제 공기 대류였던 것 같아요. 냉방으로 전기로만 때려 넣지 않고 원래 있는 외기를 그대로 최대한 도입을 해서 서버의 열을 낮추는 방식이 정말 중요하고, 선조들이 해본 거니 우리도 해보자. 같은 땅이고 같은 기후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기 좀 어렵긴 한데요. 옆에 사진들 보시면 저기에 이제 되게 큰 선풍기 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기에서 실제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물론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다 걸르고 서버실로 다 그대로 들어와서 열을 식힐 수 있도록 좀 돕는 방식이고요. 물론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저희 나라가 실제로 외국의 데이터 센터들과 달리 대지가 높은 깊은 평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산과 막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큰 데이터 센터를 지을 부지도 별로 없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저희 옷도 사계절 옷 챙겨 입느라 힘드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도 여름 맞춰놓으면 금방 가을 오고 가을 맞춰놓으면 금방 겨울 오고 이러다 보니 지금 그림 3개가 있는 게 그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대류를 바꿀지를 이제 계속 저희가 디벨롭을 하다 보니 나무라고 하는 네이버 에어 이제 멤브레인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해서 지금 특허를 출원을 했고, 당연히 이제 그게 잘 돌아가고 있어서 실제 이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으면서도 외기 자연의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를 지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거에는 사실 시작점에 장경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이제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디벨롭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외기를 도입을 하려면 저도 이제 바람을 만약에 바다에 가서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서 있는 게 바람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보시면
서관 서버관 세 개를 보시면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건물도 딱 정말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최대한 외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건물의 동도 최대한 외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건물 형태를 하다 보니 지금의 이제 V자 형태가 됐고, 이게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데이터 센터 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2013년 정도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열심히 이제 국내 데이터들을 받아내다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생성형 AI 시대가 되다 보니 GPU 싸움의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가하는 시대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될 때는 조금 모멘텀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잘 기록하고 보관하자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약간 브레인 센터인 거죠. AI로 돌아가니까 지금 당장 머리가 팽팽팽 도는 그런 걸 받아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결론적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 수준의 데이터 센터인데요. 뭐 두 번째 짓는 거니까 대빵 크게 짓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AI 시대에 엄청난 이제 고열량의 이제 서버들을 받아낼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됐고요. 이게 이제 단독 기업의 데이터 센터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 수준이고 당연히 국내에서는 넘버 원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센터 춘천에 지을 때도 에이 그게 돈이 얼만데 그거를 그렇게 네이버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데이터 사용자들의 그 움직임을 따라가기에도 사실 굉장히 급급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미 10년 전에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이거 지금 지어도 금방 이제 다 찬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좀 짓게 됐던 것 같고요. 축구장 41개 크기의 12만 대 수용이니까 굉장히 사실 크고요. 저도 처음 부지 갔을 때 깜짝 놀랐었어요. 한 번 가면 몇만 보 걸어야 되는데요. 지금 오픈한 그 수용하는 그 공간이 1차, 2차, 3차 중에서 1차를 오픈을 해놨거든요. 저게 이제 저기도 보시다시면 부지가 V에서 조금 더 확장됐죠. 약간 이런 식으로 꺾어지게 됐고, 그쪽 예정 부지가 있어서 이게 이제 각 춘천 처음 설명드린 거에 6개가 더 있는 개념인데 그 중에 6분의 1 오픈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는 아직 저희 손에 6분의 5가 남아있다인데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AI 시대의 이 속도로 보면은 금방 그쪽 예정 부지도 빨리 이제 땅 파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캐패시티를 많이 예상하고 많이 준비를 해놨고, 그거는 우리 사용자의 데이터에 우리가 준비가 늦으면 안 된다라는 네이버에 좀 진심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하이퍼스케일이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인프라 하시는 분들한테 보니까 왕복거리를 하루에 뭐 0.85km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 러닝이 유행이셔서 마라톤 뭐 15km 정도 하루에 그냥 가뿐히 걸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일로 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야 되는 거리도 많고 GPU 서버는 하나당 400kg 정도까지도 무게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사람이 이제 카트 끌고 이제 노후화된 서버를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IDC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사람이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힘든, 아마 이게 다가오는 모든 이제 짓고 있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들의 숙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IT 회사잖아요. 기술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귀여운 이름의 가로와 세로라는 로보틱스를 개발을 해서 자율주행으로 펫서버를 인식하고 서버를 꺼내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로봇이 좀 같이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좀 디벨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장표를 이만큼 넣었다가 진아님하고 상의하고 이분들 집에 못 간다고 뺐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장경각 자체도 환경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뭐 당연히 외기를 도입하는 것 때문에 전기를 덜 쓴다라는 가장 중요한 친환경이 있긴 하지만 친환경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센터, 두 번째 데이터 센터 다 이제 적용을 해서 리드라고 하는 글로벌에서 친환경 건물에 인증해주는 제도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은 열심히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아닌 사옥이나 뭐 연수원 같은 네이버가 짓는 건물들은 친환경적으로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인증 제도에서는 가장 최고 등급의 기준에 준하게끔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넥트원이라고 하는 연수원이에요. 다른 회사들에 다 있는 건데, 혹시 지금 대기업 다니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네네. 그러면 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연수원은요, 저희 연수원 이름이 커넥트원이에요. 커넥트원은 커넥트 연결을 한다라는 저희 네이버의 플랫폼 서비스로서의 그 중요한 가치를 담고, 원은 서원에서 가져왔어요. 장경각처럼 이거 선조들한테 좀 비빌 수 있는 철학이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 서원이 나름 그때 당시 조선시대 뭐 인재들이 내려가서 집중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에 정진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와서, 연수원이라는 것의 원래의 그 목적은 정말로 이제 큰 문제가 있을 때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니까 서원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커넥트 원이라고 했고, 하다 보니까 각과 원이, 각은 그 서버의 각진 모습, 원은 이제 둥그런 어떤 조화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 두 개가 짝꿍이다, 사용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서원에서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은 크게 세 개예요. 원 1, 원 2, 원 3인데요. 이제 통상은 강당동, 교육동, 숙소동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건물명을 원 2, 원 2, 원 3으로 한 이유가, 교육동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교육만 받을 것 같고, 숙소동 하면 거기서는 잠만 잘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는 행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숙소동에서도 막 조별로 밤 12시가 됐는데도 막 복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속성을 이름 지음으로써 생각이 한정되는 것들을 좀 거부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네이버의 또 중요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원일, 원이, 원삼이라고 경계를 딱 만들지 않고 이름을 지었고요. 제가 아까 대기업을 여쭤봤던 이유가, 저는 이제 첫 직장이 대기업이었어서 연수원에 선배들이 뭐 이제 연수원 갈 일이 된다, 교육받으러 연수원 1박 2일 갔다 와. 그래서 아이고 또 끌려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신입사원 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왜 끌려간다고 하지? 라고 했는데 제가 연수원을 가보니 끌려가는 거더라고요. 가니까 막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고 달달달 외운 다음에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숙소에서 부장님이 부르시면 302호에 모여가지고 막 술을 먹고 막 꽐라가 된 다음 날 또 8시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괴로운 사이클의 연수원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의 대기업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 연수원이 답을 딱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들어온 직원들한테 막 주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연수원들이 운영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때 이제 벤치마킹을 했던 다른 회사들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에 일하는 방식은 좋은 사람을 뽑고, 그럼 그 좋은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자율과 책임이 중요한데, 그러면 스스로 답을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녹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너가 와서 직접 채워줘라는 관점으로 좀 공간을 접근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몰입을 할 때 스스로 채우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제 동양과 서양으로 봤을 때 몰입을 하는 건 두 개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인풋을 많이 하는 방식이 있고 아웃풋을 많이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제 뭐 서양에서 레토릭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너가 맞냐 내가 맞냐 너 자신을 알라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극강으로 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동양적으로 참선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계속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이 두 개의 방식이 있잖아요. 지금 인류가 펼쳐놓은 여러 가지 고민의 방식 중에. 그래서 채우는 것과 비우는 것,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잘 좀 맞춰야겠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문서가 다 그때 당시의 기획 문서를 다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채우는 공간으로 좀 이렇게 나래비를 세운 게 있고, 비우는 공간으로서 나래비를 세운 것들이 있고요. 채우고 비우는 거를 양각과 음각으로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양각과 음각을 사이니지로도 녹였고, 실제 공간의 프로그램도 좀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오늘 시간이 많진 않아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건물명 같은 것도 뭐 대강의장, 소강의장 이렇게 안 했고, 해석이 좀 없는 다 덜어낸 방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 건물 그 강의장들이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는 게 1.150인데요. 이 1.150 뜻이 뭘까요? 여기 네이버 말고 다른 분들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퀴즈고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업자신가요? 맞습니다. 1.150은 1층에 있는 150인이고요. 나중에 1784 책을 가져가세요. 받아가세요, 저한테. 네. 이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중강의장, 소강의장 해도 담당자한테 몇 명 들어가요?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그 강의장 명을 1.150, 2.60, 그럼 2층에 있는 60인 들어갈 수 있는 강의장. 그래서 그냥 건물명이 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하는 모습들 살짝 공개해 드려 봅니다.
가구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협업하는 방식들을 좀 네이버에 녹여서 실제로 바퀴가 있고 협업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직접 이제 고민을 통해서 자체 제작을 했고요. 잘 먹이는 게 중요해서 로컬 푸드의 유기농 텃밭 직접 관리해서 연수원 가면은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녹였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우는 공간인데요. 일단 공간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 선형의 계단이 많아요. 자연 채광이 있는. 그래서 좀 많이 걸을 수 있도록 의도된 공간들이 많고요. 걸을 때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수크렁부터 구절초까지는 원래 춘천에 자생한 자생종들을 그대로 심었어요. 그래서 따로 관리가 필요 없이 원래 이 기후에 맞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냥 잘 나고 자라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으로 좀 조경이랄까? 이거를 좀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우는 거의 백미는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조선시대에 왕이 고생하고 잘하던 인재들한테는 이렇게 임금의 명의로 책을 왕창 주고 휴가를 보내는 게 있었대요. 사가독서제. 그래서 이 사가독서제를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혼자 있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영진들과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모든 커넥트원의 숙소는 1인실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사실 파격적이었어요. 이게 건축, 여기 좀 관련되신 분은 아시겠지만 건축적으로 1인실을 다 해서 화장실 빼고 수전 빼고 한다는 건 비용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리소스가 많이 드는 일인데, 지금은 사실 더 개인의 그 시간과 영역이 중요해진 세대잖아요. 안 했으면 어떨 뻔했을까,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 부장님이 부른다고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술 먹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1인실이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경험으로 가서 사업으로 빠르게 가볼게요. 네이버는 처음에 2010년에 네이버는 그 회사명이 NHN이었어요. 그때 네이버와 한게임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NHN으로 이직한다고 할 때 네가 왜 농협을 가냐라고 굉장히 속상해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딩, NHN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젊은 인재들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업 브랜딩도 중요했고,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임대사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스타트업인 네이버가 한 곳에 이제 처음으로 모이게 된 거라 네이버만의 공간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제일 쉽게는 그린이라는 브랜딩을 잘 하는 게 필요해서 네이버 이꼴 그린, 그러다 보니 저희 그린 팩토리는 외관이 그린 루버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확 눈에 띕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내부도 그린으로 디자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 건강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천정고를 굉장히 높이 해서 공기가 답답하지 않게 한다던가, 바닥을 카페트가 아니라 코엑스 관계자분께는 죄송하지만 이 카페트가 굉장히 목과 그 인후에 안 좋습니다. 저희는 우드 플로어로 다 해서 공기에 먼지가 많이 없도록 질을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 회의실을 많이 갖춰놔서 조직 개편 같은 게 있을 때 좀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들을 좀 디벨롭을 했고, 곳곳에서 좀 수다 많이 떨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만들었고요. 제가 이 장편을 일부러 넣은 게 뭐 그럼 니네 다 잘했냐 하면은 망한 기획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같이 이때 총괄이었던 조수용 대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막 얘기하셨던 건데, 주차 공간을 층별로 새소리가 나는 층, 귀뚜라미가 나는 층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 어디다 했는지 잊어버렸는데 집에 갈 때 귀뚜라미가 나는 층에 내가 주차했지라고 생각이 나서 돌아가게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청각 정보가 뇌에까지 전달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실패한 거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는 기획입니다. 좋은 기획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좀 자백하고자 가져왔고요. 그렇게 이제 네이버가 첫 번째 사옥을 짓고 막 성장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으로만 이제 돈을 벌었던 회사가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클라우드로 사업 분야가 이제 굉장히 다각화됐고요. 네이버도 네이버 내부에서 하나의 네이버인에서 나는 금융하는 사람인데, 나는 컨텐츠 하는 사람인데로 내부 구성원들의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는 팀 네이버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두 번째 사옥을 지을 때는 비욘드 그린 팩토리를 넘어서자, 이전에 그 그린이라는 네이버의 어떻게 보면 업적을 좀 벗어 던지고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전폭적인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사옥을 지을 때의 고민이었고요. 건물 이름을 지을 때 건물의 공간적 특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입주사 그냥 강조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 건물을 새로운 서비스로 접근을 했어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동산과 부동산이 합쳐진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했던 게, 지금 그린 저 그림이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1784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1784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178-4번지가 정자동의 주소지여서 그냥 저희가 1784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네이밍을 고민하던 어느 밤에 와 망했다 도저히 좋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하고 네이버에 1784를 그냥 쳐봤는데 지식백과에 인류의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해가 1784년도더라고요. 지금 말해도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아 이거는 왠지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 주소지와 저희가 추구하는 의미가 맞아 떨어져서 1784라는 숫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얘는 건물인데 건물이 아닌 것 같은 이 정체성, 지향점을 좀 드러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컸고요. 그러다 보니 보이는 부동산으로서의 하드웨어가 있지만 저희는 이 모든 건물이 통째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이해하는 디지털 트윈하의 데이터화된 1784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로서의 1784와 하드웨어로서의 1784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패널 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직원들이 입주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이 안에서 테크 컨버전스를 하면서 뭐 로봇 배달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뭐 비전 인식을 통해 출입 결제들을 다른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서빙을 하는 프로바이더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입주자이면서 생산자가 되는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현재 배달, 출입, 결제 등의 서비스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심리스하게 사실 통합된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미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라고 좀 자화자찬하긴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뭐 중국의 유수의 기업부터 다 이제 탱크 컨버전스 건물 고민할 때 리서치 많이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개별화된 서비스들은 있는데 그걸 심리스하게 연결한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아 이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구나. 각각은 다 AI 비전 뭐 로봇 배달 다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잘 연결하는 건 없네. 이거 가까운 근미래이긴 한데 그거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현재와 근미래가 이제 믹스된 게 1784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조금 더 알짜배기 얘기는 진아 리더님 통해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84 설계를 담당한 남진아라고 합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볼 때마다 항상 그 과정이 생각나서 그런지 소름이 좀 돋는데요. 1784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세봉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건축은 8년의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 과정을 좀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해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스럽긴 한데 우선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4는 테스트베드입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일하는 오피스도 아니고 저희가 잘했다고 기술을 쇼잉하는 그런 전시장도 아니라요. 그 네이버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컨텐츠들이 이 공간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람들한테 더 나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험의 장,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저희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적, 인프라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기술들을 심리스하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그 연결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1784의 연결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봇이 한 대가 아니라 100대라고 하면 공간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저희는 처음에 이런 어떤 레퍼런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다양한 사례들을 좀 조사해봤는데, 한 개의 로봇이 한 계층을 다니는, 정해진 루트를 다니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100대 이상의 로봇이 한 건물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미래사를 상상을 하면서 이 공간을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1784는 지상 29층 그리고 5만 평에 대한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로봇들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먼저 수평, 수직, 실내에 막힘없이 배리어 프리의 공간이 되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의 확장성, 기술의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공간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들을 로봇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1784 안에서 100대 로봇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후에 더 많이 로봇이 들어올 경우, 그리고 또 다른 로봇의 서비스가 일어날 경우, 그리고 외부 동선까지도 그 서비스가 확장될 경우까지를 고려해서 이런 다양한 로봇의 대중화나 대량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하며 설계를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은 로봇이 다니는 길 어디에,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숙제는 로봇이 다니는 길 어디에도 단차를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784 안에는 장애인 기준보다 좀 더 완화된 경사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어의 틀이나 문틀이나 그다음에 바닥의 단차나 이런 것들을 1%도 저희는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로봇을 기준으로 한 어떤 공간이라고 하면 좀 물리적인 어떤 장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의 그 안전 기준이라든지 장애인 기준, 소방법 기준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로봇의 기준으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1784는 사람도 로봇도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프리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1784 안에 다니는 로봇들은 이 모든 도어들을 로봇이 다 컨트롤합니다. 로봇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로봇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도어를 제어한다는 건데요. 클라우드 안에 있는 로봇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로봇이 닿는 그 길에 있는 문의 개폐 신호를 연동을 하고요. 로봇한테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이동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가 그 안에서 되게 스무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연구도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인 도어 같은 경우는 스피드 게이트나 자동문 같은 경우는 로봇 통신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여기에 다른 기능이 추가되게 되면은 좀 더 허들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 도어 같은 경우는 미닫이 도어를 만들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회의실 안에 있는 그런 소리들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음 기능들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여닫이 도어에도 자동 개폐 시스템을 연동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진 않지만 이후에 로봇의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도어까지도 로봇 연동을 개폐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도어는 방화 도어입니다.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방화 인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 도어에 로봇에 대한 연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인증 작업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로봇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5개 공간에 대한 외부 자동문, 그다음에 경사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평 이동보다 더 어려운 게 로봇의 수직 이동인데요. 1784 안에는 총 38대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중에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36대 엘리베이터에 로봇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냥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로봇이 탑승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좀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로 올려야 되는 굉장히 안전장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 기준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하면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엘리베이터 안에 폐쇄망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엘리베이터의 로봇의 클라우드 시스템과 엘리베이터의 시스템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도 무선 AP를 설치해서 로봇의 위치를 클라우드가 그대로 알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직원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의 특징상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거를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특히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몰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서비스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좀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저희는 세계 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 최초의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인 로보포트입니다. 이거는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좀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로보포트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운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의 카 방식이 아니라 두 개의 샤프트에 캐리어를 저희가 장착을 해서 이게 최상층과 최하층에서 순환하는 약간 관람차 형태로 움직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적용한 이유는 이 캐리어 로봇의 종류에 따라서 캐리어의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요. 로봇의 대수가 많아지면 그 캐리어의 양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캐리어마다 이런 모터가 탑재돼서 독립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그리고 이 캐리어 자체 로보포트 자체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어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캐리어만 호출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보관소로 것들을 보내서 에너지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세이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보포트 자체가 아까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로봇을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지 로보트를 이용할지를 클라우드를 통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을 그 앞으로 이동을 하고 로봇의 클라우드에 도어를 연동을 하고 로봇이 그 안에 탑승을 하고 로봇을 운행까지 이것까지 클라우드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친노보 빌딩이라는 컨셉이 지었을 때가 1784가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5층까지 이미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 로보트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과감한 선택을 했던 거는 저희가 앞으로 초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로봇이 굉장히 대중화될 것인데 그것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이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784는 또 다른 기술은 비전 인식 기술을 한 페이스 사인입니다. 저희는 출근을 할 때 이런 모바일 사원증이나 별도의 물리적인 사원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되게 자유롭게 입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클로버가 만든 페이스 사인 기술은 저희 멀리서 사람의 얼굴을 빠르게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99.9%의 인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이 과정이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음에 페이스 사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가 완전 직경탄을 맞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앞으로도 이 마스크를 벗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클로버 팀에다 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세요 라는 좀 과감한 숙제를 저희가 드렸고요. 클로버 팀은 4,200만 장 가까운 이미지에다가 저희 이 마스크를 합성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인식률 높이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784 공간 자체가 저희가 직원들한테 좀 쾌적한 공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차양이 좋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 인식하기 위한 그런 날씨나 그런 뭐 햇빛의 직사광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빠르게 인식하기 위한 여러 현장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뭐 입출입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직원들의 얼굴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내식당에서 결제를 할 때 이런 페이스 사인의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초반에 오픈했을 때 인식률은 99.6%였는데 지금 현재는 99.9%까지 인식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1784의 시나리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처음엔 저희도 여기에 어떤 시나리오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막 영화 같은 엄청난 아이디어들도 저희가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네이버의 기술과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시나리오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1784 안에는 저희 로봇 택배, 로봇 도시락 배달, 그다음에 로봇 카페 배달 외에도 네이버 주문, 그다음에 점심 메뉴 선택, 그다음에 뭐
스마트 제어를 통한 이제 회의실에 있는 모든 그런 건축적인 부분들에 대한 스마트 제어, 그리고 일정 생선, 브리핑 이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고, 이 시나리오 모든 것들은 저희가 웍스 하나로 모든 기능을 통합해 놨습니다. 웍스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업무 통합 채널인데요. 네이버 직원들은 업무 툴로 이 웍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했을 때 가장 이 효용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현재 웍스는 1784의 모든 그 건물에 대한 제어를 하는 리모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업무 생활을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네이버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업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항상 직원들이 이런 음식을 주문하고 대기하고 픽업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 부분들을 온라인 서비스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네이버 주문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결제까지 마무리를 하면 대기 시간과 대기 번호를 부여받게 됐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 내려오면은 저희 이렇게 보시면 1대1로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곳에서 음식을 가져가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비대면 픽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이런 비대면 픽업이라는 것은 그 이외에 저희가 해야 될 공간 하나의 솔루션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공간에서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대면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가지고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업무 시간에는, 운영 시간에는 이렇게 개폐추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고요. 운영 시간에는 저희가 셧다운이 된, 운영 시간 외에는 셧다운을 해서 공간을 운영합니다. 저희가 식당 공간들은 점심 시간 외에는 굉장히 사람 붐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텅텅 비운 것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당 공간도 다양한 업무 라운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주방에 안에 들어가는 냄새나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까지도 차단하기 위한 이런 공간적인 솔루션을 저희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식당 라운지 5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식당이라는 보다는 약간은 좀 라운지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죠?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근무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을 선택해서 업무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안에는 다양한 업무에 필요한 인프라들도 반영이 되어 있고, 공간적인 분위기에서도 좀 더 캐주얼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용자 경험인 저희 카페입니다. 저희는 그런 공간 시너리를 만들 때 직원들의 이런 니즈들이나 설문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그 점심 이후에 카페 공간이 굉장히 붐비고, 그다음에 대기 시간도 길지만 배식하는 공간들이 너무 협소합니다 라는 요구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우선 아까 식당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네이버 주문을 통하면 이런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다만 배식제를 그냥 무작정 늘리게 버리면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음료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이런 컨베어 벨트 타입을 적용한 무빙 픽업대를 같이 혼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도 저희는 쉽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앞서 보시는 그 이미지처럼 주문 번호와 그 음료가 1대1로 매칭돼서 흐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속도를 1대1로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음료가 흐르는 속도에 맞추지 못했을 때 혹시 흐르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디자이너들, 그리고 엔지니어들, 그리고 운영 담당자분들이 현장에서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치면서 지금의 이 타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운영팀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지만 지금 오픈하고 2년이 됐는데 굉장히 실로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의 다양한 카페 공간이 있지만 지하 1층의 이 무빙 픽업대의 경우는 대기 시간 면에서나 그리고 활용도 면에서나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활용도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테스트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이런 고민들은 지금도 계속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784가 더 나은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건축적인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어받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1784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많은 네이버의 직군과 그 팀들이 협업을 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가장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는 과정 중에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로보틱스 하는 네이버랩스의 석상욱 대표께서 내가 네이버에 들어와서 안전모를 쓰고 몇 년을 살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멘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경계 없이 정말 일한다는 게 뭔지의 끝판까지를 좀 가봤던 것 같고요. 그때는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입주하고 2년, 3년 차가 된 지금 시점에 저희가 돌아봤을 때 여기에 네이버가 지향하는 문화, 혹은 네이버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문화, 혹은 네이버가 좀 더 가져왔으면 좋겠으면 한다는 문화, 그러니까 모두가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업이나 방식들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야기로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올해 좀 책으로 그걸 이제 디벨롭을 하게 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팔이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제 몇 분 책을 읽으신 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다 보니 사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책을 잘 내지 않는 회사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뭐 얼마나 그러겠어라고 했는데, 이 조직 문화 일하는 협업에 대한 고민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감 혹은 도전을 받았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이렇게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좀 같이 봐주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책을 만들게 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